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상 지속 발언 여파로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월 평균 2,000원, 지역가입자는 다달이 1,500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로켓 발사가 엔진 결함으로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 다시 발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중부 일부 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된 소식들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오늘 날씨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게는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11호 태풍 흰남노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미애 기자, 오늘 아침앤월드에서 준비된 소식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 마리아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와 그룹 블랙핑크의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수상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전시 소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5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겠다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건데 그 여파로 주가도 2% 넘게 빠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우수수 떨어졌고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첫 소식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보내고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달러값이 10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결국 달러값은 1달러당 1,350.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떨어져 2,426.89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인 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미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에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물가는 안 잡히는데 뛰는 금리에 경기만 가라앉을 거란 우려에 다른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66%, 대만 가권 지수는 2.31% 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아시아 시장에 블랙먼데이를 불러온 겁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지나친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는 외환 건전성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환 보유국도 있고. 다만 지금 추세대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달러값이 1,400원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걸 두고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진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덕군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실무 협의가 예정됐습니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거냐는 질문에 일단 미국과 협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갑자기 좀 발표된 측면이 있고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었던 내용으로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조태용 주미대사도 미국 정부가 우리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이미 발효된 상태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정부 인사 등을 만났던 여야 의원들 역시 현재로선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한 상황에서 협상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쉽지 않은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돼 직장인들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대를 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올해보다 월 평균 2,000원 정도, 지역 가입자는 다달이 1,500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부담 역시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49%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현재 월급의 6.99%를 건보료로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09%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율이 7%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평균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도 1,500원 넘게 오릅니다. 현재 가구당 월 평균 10만 5,843원 내던 보험료가 내년에는 10만 7,441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이미 보험료 수입이 2조 원 넘게 모자라는데 의료체계는 강화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율이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생각할 때 건보료를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월 5만 원 이하 건보료가 6개월 이상 밀린 생계형 체납자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3만 가구에 달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수원 세모니아의 건보료도 16개월간 밀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50년 만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어젯밤 우주로 날아오를 계획이었는데 발사 직전에 로켓 엔진에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사가 다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3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우주센터에서 예정됐던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발사를 약 40분 남겨두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4개의 메인 엔진 가운데 하나에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새벽부터 로켓 엔진 연료 누출을 확인하고 보안 작업을 진행했지만 날씨까지 나빠지면서 결국 예정대로 발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류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지 50년 만에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동안 우주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선 탐사선과 마네킹을 보내 점검하고
2024년 유인비행, 2025년에는 여성과 유색인종으로 이루어진 우주인을 달 지표면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가 탐험의 대상을 넘어 개발의 대상이 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달에는 헬륨과 히토리 등 희귀 자원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산소나물은 달에서 생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화성으로 갈 연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 대부분 다 민간 기업들이 해요. 일부 나사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이제 대부분 다 하죠. 이제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고 경제적인 활동, 그래서 자원 탐사도 이제 겸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도 달 표면 촬영에 나서는 등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이나 5일쯤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일본 남동쪽 먼 바다에서 이동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흰남노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말쯤 대만 부근까지 이동을 한 뒤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엔 이재승 기자와 날씨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밤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태풍 소식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태풍 흰남노는 현재 일본 오사카 남동쪽 약 900km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 중심 부근 바람 세기가 초속 45m를 넘으면서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서쪽으로 쭉 이동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는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상되는 그 태풍의 이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태풍 예측 모델을 묶어서 표현하는 앙상블 모델을 보면 굵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평균 값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주말쯤에 대만 부근에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는데 적게 움직이면 중국 남동부로 향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완전히 틀면 일본을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동부에 자리 잡은 티벳 고기압이 얼마나 확장하느냐, 그리고 흰남노 아래쪽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 요란 등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등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주말 이후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관련 소식인데 어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800원을 횡령한 이 버스기사 해고가 적법하다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에서 당시 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 고교 후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측을 대리해서 승소한 변호사는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오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 당의 변호사가 저한테 총 민사 사건 한 서너 건 한 것 같은데 아마 승소한 건 그거 한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패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은 8월 통과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1주택자와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국세청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종부세를 깎아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종부세 감면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법안이 9월 이후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최대 50만 명이 일단 현재 세법에 따라서 종부세를 낸 뒤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당헌을 고쳐 비상 상황을 다시 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겠다는 뜻에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는 상황인데요. 이 결정에 반하는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에도 현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다만 당헌을 고쳐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총괄합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권 원내대표와 함께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하지만 당내에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5시간 동안 이어진 지난 의원총회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권 원내대표 거취 관련 문구를 결의문 맨 앞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내가 이준석보다 더 잘못했다는 것이냐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거취는 사퇴 수습 후 스스로 판단하겠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을 비롯해 비대위원 8명 전원의 활동을 멈춰달란 내용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직무정지 결정을 멈춰달란 신청을 법원에 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구성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추가로 냈습니다. 현재 8명의 비대위원들도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위법한 비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의 신청을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도 추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비대위원장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결정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JTBC에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진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거라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내놓은 판단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들어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계속되는 법적인 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돌고 도는 소송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날이었던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서로의 지지자 그룹이 같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은 민생이었습니다.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길로 실용적 민생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이 대표는 당대표 산하의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와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도 지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면서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7.7%란 압도적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지만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검경의 강제 수사만 7건에 이르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대여 관계는 투쟁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 통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류 교체 시점과 맞물려 강성 당원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이은 사당화 논란은 언제든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첫날 경남 평산 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민생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처음으로 담배 흡연율을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리화나가 엄연한 불법이죠. 아침엔 월드 유미애 기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미애 기자, 지난해 미국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마리화나를 그렇게 많이 피우나요?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유흥가 등을 가면 그렇게 마리화나 냄새가 많이들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8세 이상 1000여 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한 주간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응답이 16%로 담배 11%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CNN은 갤럽 조사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습니다. 마리화나가 확산한 것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CNN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마초와 관련된 행위가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네. 뭐 호기심으로라도 뭐 해외에서 대마를 접했다가 또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은 걸그룹 블랙핑크 소식입니다. 블랙핑크가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이 실제 공연한 모습들인데요. 네, 뉴저지주 프루덴셜 센터에서 공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시상식 무대에 올라 핑크 베놈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솔로 음반 나디사로 베스트 K-팝 수상자로도 호명됐고요. 그룹 방탄소년단은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이래 4년 연속으로 올해의 그룹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댄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뭐 최근에 핀란드 여성 총리가 격정적으로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와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침엔 월드에서도 뭐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네. 아니면 총리직에 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걸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핀란드 총리를 응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 기간 휴식 시간에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웃는 얼굴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마린 총리 계정을 태그해 계속 춤춰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핀란드 마린 총리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린 총리도 클린턴 전 장관의 응원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감을 한 모양이에요. 네. 네, 마지막 소식이죠. 어젯밤에 스웨덴 앞바다에서 승객 300명 정도를 태우고 가던 배에서 불이 났다는 속보가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저도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웨덴 앞바다에서 승객 약 300명이 탄 자동차 페리오에서 불이 났는데요. 부상자는 없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해양 당국은 배 차량 적재칸에서 화재가 관측됐지만 통제되고 있으며 연기만 있을 뿐 불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현장에 헬리콥터 세대와 선박 6척을 급파해 대규모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앤월드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돌진하더니 방향을 휙 틀어 주차에 성공합니다.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단 한 방에 끝내버렸는데요. 영국의 모터스포츠 선수입니다. 전기차로 이런 주차 도전을 펼친 건 처음이라 이 분야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앞, 뒤, 옆, 차량 사이의 간격을 모두 더해도 30cm조차 안 됐는데 정확하게 각도를 설정한 게 비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들린 주차 실력으로 햄프셔주에서 열린 모터쇼 현장을 한층 뜨겁게 달궜는데요. 아무리 평소 운전 좀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라도 이 놀라운 광경들 앞에선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악어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심공원에 나타났습니다. 목줄까지 차고 소녀와 함께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한데요. 이 악어의 이름은 월리고요. 소녀의 정서적 지원 동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함께 사는 동물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선택하지만 드물게 이런 파충류를 등록하기도 한다네요. 몰려든 구경꾼들과도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어울린 악어 월리. 이만하면 누가 봐도 어엿한 반려악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에서 눈길을 끄는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헬멧인데요. 안에 장착된 필터와 통풍 장치가 빨아들인 더러운 공기를 빠르게 정화해 이 헬멧을 쓰는 동안에는 오염 입자가 제거된 안전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는 현재 2억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10%씩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도로의 대기오염 해소 기술에 매달리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가 있죠. 우리 측은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테슬라보다 비싸지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데 당장 손쓸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이러자 국내에서도 테슬라 같은 미국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끈차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팔린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입니다. 수입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가운데 절반가량은 테슬라 몫입니다.
서울 사는 소비자가 이 테슬라 모델 3를 사면 테슬라에게 4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상반기 테슬라가 가져간 보조금 44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년이면 약 900억 원을 보조금으로 타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의 소비자가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사면 앞으로는 한 푼의 보조금도 못 받습니다. 미국이 우리 돈 1,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미국 안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인 우리 자동차 업계입니다. 정부는 합동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어제 오전 긴급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정책을 내놓은 바이든 정부가 선거 전까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국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끊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를 차별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게 좋은데 국내산 부품이나 배터리를 어느 정도 조달한 비율 같은 걸 정해서 그거를 충족한 경우에 보조금을 주도록 한다든지. 미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 기회에 우리도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그 국가의 보조금이 자동차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이 주는 나라 중에서는 그 생산국별 차별이 없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조금 개편책을 연말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선생님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윗옷을 벗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입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실제 수업 장면이라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영어 수업 중인 교실입니다. 칠판 아래 한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충전기가 연결된 휴대전화를 보며 눕습니다. 지켜보는 아이들도 욕설을 섞어가며 반응을 보입니다. 와, X이네 저거. 한 학생은 윗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 공간에 빠르게 퍼진 영상입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던 4시간 동안 쌓인 조회수는 6만 건이 넘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수업 전 휴대전화를 교무실에 내지 않은 학생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판서를 이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중에 이 학생이 말을 안 듣고 앞에서 충전을 했던 거예요. 영상을 찍어 올린 이유도 황당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인 줄 몰랐다는 해당 교사의 태도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측은 이들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자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처벌 여부도 정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전시 해설가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화제 전시장 나들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민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름은 다 아는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장품 중에서도 이중섭 작품만을 골라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섭 화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일본 유학 시절에 그려졌던 연필화부터 나중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갔을 때 결혼까지 하게 되는 사랑하는 아내 마사코에게 보내는 편지화 그리고 대표작들을 포함해서 약 100여 점이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40년 만에 공개되는 이 춤추는 가족이라는 작품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화면에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40년 만에 공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 대중에게 공개되는 작품들도 있어서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흔히 황소라는 작품을 그린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돼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한 작품씩 쭉 보면서 이중섭의 인생과 그 사랑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작품은요. 이 벌거벗은 아이들이 물고기와 개를 장난감 삼아서 놀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이중섭의 고향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제주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저 파란 배경은
제주 바다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절에 먹을 게 부족해서 물고기와 게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좌측 하단을 보면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아들 이름인데 이 두 명의 아들이 혹시 싸울까 봐 두 개를 그려서 각자 이름을 써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2점씩 그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장에 가면은 같은 그림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보면서 절로 이렇게 미소가 나왔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내내 뭔가 가난했던 시절일지라도 그 행복했던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맞아요. 또 아이들이 그림 속에서 좀 발가벗고 있는 것도 귀여워 네. 보이고요. 맞아요. 그 이중섭은 신혼 초에 사실은 좀 아픔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이를 병으로 금방 떠나보내야 했었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그 죽은 아이들이 아이가 죽어서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벌거벗은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장면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을 몹시 사랑했는데 사실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은 굉장히 짧았어요. 지금 보시는 작품이 현해탄이란 작품인데 위쪽을 보면 저렇게 가족들이 손을 들어서 이중섭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네, 아내와 두 아이인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중앙을 보면은 이중섭이 배 위에서 똑같이 손을 크게 벌리고 있잖아요. 네. 이 가족들을 반기고 있는데 생활고 때문에 제 가족들을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 이후에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 현해탄을 건너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의 마음이 담긴 맞아요. 작품이네요. 그래서 저 작품을 보고서 전 되게 슬펐어요. 공감도 됐고. 그리고 저 전시장에는 부인이 보낸 애틋한 그림 편지도 있는데 편지지에 그림이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훌륭한 화가가 돼서 부인을 만나러 가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와. 굉장히 가슴이 좀 슬픈 편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중섭은 결국 끝내 이 그리워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영양실조,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무연고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 곳곳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이런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저도 보면서 되게 좀 슬펐던 전시이기도 해요. 저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번 전시에서 또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번 전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중섭의 은지화입니다. 은지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이중섭은요.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외에 생활력이 그렇게 강하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담뱃각 속에 들어있는 그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철판이나 못으로 이렇게 윤곽선을 그린 다음에 물감이나 먹물을 솜에 발라서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문질러서. 그래서 이런 은지화들인데 이중섭 말년의 그 어려움을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지화는요. 일종의 밑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은지화 그림과 캔버스에 실제로 그려진 작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예요. 크기는 작은데 이중섭 작품 세계의 그 정수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입니다. 이 은지화들을 한 번에 약 30여 점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색 종이 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은지화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제로 캔버스 위에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은박지 우리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풍선껌 같은 걸 먹을 때도 이렇게 은박지로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못을 이렇게 새겨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치 이중섭의 인생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전시 오늘 덕분에 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곳으로 알려진 외국계 증권사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2일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모건 스탠리에 대한 수시 검사에 돌입했고 메릴 린치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공매도 조사팀을 만들어 가동할 계획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첫 합작 사례로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을 함께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새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혼다의 전기차에도 공급되는데 일본 자동차에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공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총 5조 원 넘게 투자되는 이번 공장에서 이르면 2025년 말부터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도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